지금 작년 10월에 미국이 그 첨단 반도체 그 부분 그 장비 같은 거 수출 통제를 했죠. 네. 그런데도 그걸 조금 성능을 떨어뜨려가지고 중국에 계속 개발해서 판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될 거라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엔비디아도 지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을 합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중동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라파 국경 통행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로이터가 어제 그 여러 명의 그 이집트 보안 소식통이 전했다 하면서 그 이집트하고 가자 지구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라파 검문소를 8시간 정도 개방하기로 그렇게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그런 거 없다. 현재로서는 휴전 없다. 그렇게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자지구 안에 있는 외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 조건으로 반대급부로다가 이제 그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그런 그 합의도 됐다고 됐는데 그것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뭐 미국 대사관도 그렇고 하마스 쪽에서도 함구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주 여전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브링컨이 다시 이스라엘 가서 만났죠. 네. 만나가지고 미국이 뭐 변함없이 지지한다 하면서도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그 일시 휴전 그 압박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후속 보도는 없는데 방금 로이터가 이스라엘 정부의 성명이라고 전하면서 전했는데요. 네타냐후가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모양인데 푸틴한테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 공격을 중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런 그 지적을 한 걸로 그렇게 강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예. 다시 한번. 지금 뭐 그 어제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군이 그 레바논 국경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자기네 그 마을 주민들도 대피시키는 네. 계획을 어제 그 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점점 더 그 전면 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광고를 아시다시피 지상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갈지 그 부분인데 브링컨도 가가지고선 지금 계속 이거를 이제 억제를 시키는 모양인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뭐 장기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자지구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이 무력 충돌 12열흘째죠. 뭐 사망자 뭐 그저께 밤에는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아주 가장 지금까지 그 충돌 시작되고선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한 걸로 되어 있고 오늘 새벽에는 지금 브링컨하고 네타냐후 만났을 때도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그 하마스가 그 미사일 공격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지금 2,800명이 넘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실종자도 한 1,000명이 넘는데 뭐 대부분 사망한 걸로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내 사망자가 뭐 2,800명이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게 상당히 글쎄 말입니다. 특히나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CBS 심층 인터뷰 그 프로 그 60분 하고 이제 대담을 한 게 이제 어제 그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상 그 중동 사태에 대한 그 출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게 그 큰 실수가 될 거다. 그런 점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마스가 절대로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거를 이제 한 바이든 거네요. 대통령이 직접 네. 이제 상기시킨 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든은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을 이제 지지를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그 어떤 민간인 피해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더라도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자기는 확실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2개 국가 방안을 지금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을 해왔고 아랍국들도 대부분 이걸 지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출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중재를 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미국 그 가자 지구로는 이제, 네.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들어갈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곧 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이거 관련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파병할 가능성이 또 자꾸 이제 일각에서 이제 관측이 되니까 바이든이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거를 내가 거듭 보장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절대로 국경을 넘지 말고 전쟁을 고조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이번에 그 하마스 기습을 지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란을 좀 자극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선을 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예. 펼쳤고 이란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네, 그리고 한 좀 거네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전쟁을 과연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이제 우려가 많은데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충돌의 가장 근본적인 논의로 지적되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간 관계 정상화. 사우디가 지금 이거 중단했다고 이제 미국에 통보를 한 걸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끝난 걸로 자기는 보지 않는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전쟁 자체는 그 자체가 인도주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전쟁은 특히나 인도주의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중동 인도주의 특사를 전격 임명했습니까? 뭐냐면 가자 지구가 지금 네. 아시다시피 거기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난민하고는 이게 또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와중에 미국 국무부가 그저께 그 중동 인도주의 특사를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과거 레바논, 터키 대사를 지낸 그 데이비드 세터필드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이 사람이 임무는 이제 민간인 안전 증진, 취약층 지원 이걸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가요 이렇게 특사를 임명한 게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거기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사 임명 직후에 이제 브링컨이 다시 이스라엘에 갔죠. 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좀 이게 좀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인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번 주에 가자 지구에 2차례 공수 지원 위한 구호품을 공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를 보내겠다.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인도적인 지원 규모도 3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유럽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도 인도주의 쪽으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게 뭐 해킹 관련된 얘기입니까? 미국 CNBC 보도인데 네. 그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있는 스마트 광고판 두 곳이 해킹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거기는 이제 다른 광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건데요. 그 광고 영상을 반 이스라엘 친 하마스 내용으로 몇 분 동안 바꿨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불타는 장면, 그 다음에 가자지구 참상을 담은 영상 등이 이렇게 몇 분 동안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대학 시스템에도 자기네가 요르단 출신이라고 밝힌 그 해킹 그룹이 침투해가지고 한 25만 건 정도의 교직원하고 학생들 그 신상 그 정보를 털어가지고 텔레그램에다가 그냥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그 수자원 관리기관 메코롯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주요 상수도 설비에 대한 그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이버 전쟁까지도 지금 해킹까지도 격화되고 있다. 다음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까지도 이걸 두고도 세계 곳곳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갈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네. 경우는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집권층이라든가 재계 쪽에 유대인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미국 내 분위기도 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CNN이 그 최근에 그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그저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두 동정적인데 아무래도 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동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거고 이제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이제 민주당하고 무당 측은 팔레스타인에 더 많이 동정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상대로 공화당 지지층은 그 이스라엘을 특히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재밌는 게요. 그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차이도 있지만 나이별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CNN 분석입니다. 특히 네. 65세 이상은 한 87%가 이스라엘을 많이 동정을 한 반면에 35세 이하는 팔레스타인을 동조한 그 계층이 한 54%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정당하다는 것도 역시 이런 그 나이가 많은 쪽하고 젊은 쪽하고 좀 갈라졌고요. 차이가. 예. 물론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뭐 확연히 갈라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35%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 반면에 한 15%는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뭐 그런 지나치게 많다는 쪽이고요. 그다음 네. 지나치게 적다는 응답률도 한 14% 정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 계층별로 조금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거듭 CNN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령별로도 차이가 좀 상당하다는 미국이 게. 유대계가 상당히 입김이 센 사회인데 네. 최근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조금 어떤 계층 간의 어떤 반응이 좀 달라졌다는 그런 걸 CNN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렇죠. 얘기도 좀 네.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나치에 비유하면서 비판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죠? 콜롬비아 대통령이 네. 구스타포 페트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반정부 게릴라 출신이고요. 네. 이 나라 첫 좌파 정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께 자기 소셜 미디어에 네.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가 한 80년대 90년대 콜롬비아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마약 밀매 폭력 조직 관련해서 이제 준 군사 조직 훈련 관여한 걸로 알려진 게 이제 전 콜롬비아 대통령 국가안보 고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과거에 콜롬비아에서도 어떤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과거에 콜롬비아에서도 학살을 초래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이스라엘이 했군요. 가만히 안 있죠. 외교부가 아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앞서서 가자지구 전면 봉쇄한다는 걸 발표를 했을 때도 이 페트로 대통령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런 거는 과거의 나치가 유태인을 향해서 말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나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콜롬비아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 이렇게 하면 뭐 가만 안 있겠다 했더니 또 이 페트로 대통령도 절대 굴복을 안 합니다. 히틀러는 결국 망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콜롬비아가 자기네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외교장관이. 그러면서 최소한 사과하고 나가라. 아주 콜롬비아가 지금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아주 발끈하고 있습니다. 뭐 초치해서 경고 이 정도가 아니라 추방이군요. 예, 상당히 강하게. 나가라, 네. 사과해라 하는 것 정도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충돌이 아주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전쟁에 대한 얘기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내일도 좀. 네. 요즘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직전까지 외신들 보고 모아주고 계시는데요. 내일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 쪽으로 조금 이어오면 달러, 유가 이례적으로 위태롭게 동반 상승한다. 니케이 보도네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 이후에 이런
달러하고 원유가 이게 역상관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강세면 원유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달러로 그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도 이제 달러가 좀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자원 수입국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자기들이 좀 보충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관계가 이 역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니케이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게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는 그런 진단이고요. 그 단합의 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 얘기는 시장이 아직은 좀 느긋해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이 서서히 부풀어 온다는 자기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4차 중동전 때 석유 파동,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투입을 강행을 하면 그때는 폭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시장이 조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오늘 새벽에도 네. 유가가 조금 빠지긴 했죠. 네. 베네수엘라 무슨 뭐 제재 완화 맞습니다. 뭐 얘기도 나오고 해서. 네. 이런 가운데 스위스 그 UBS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첫째, 둘째는 뭐 첫 번째는 이제 안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돼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이렇게 제한, 국지전으로 계속 가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제 뭐 최악 시나리오는 뭐 걱정하는 대로, 시장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어떤 그런 전면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폭등이 불가피할 거라는 거죠. 뭐 이란까지도 네.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이제 이란이 네. 그동안에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뭐 충돌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위협할 수 이제 봉쇄 위협을 해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다시피 세계 원유 공급의 한 20% 이상이 통과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직접 영향을 받죠. 네. 그 UBS 관계자 얘기는 유가가 지금 오늘 새벽에 한 80, 90달러 밑으로. 90달러 밑으로 갔죠. 근데 지금 뭐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면 이제 한 배럴당 한 110에서 한 120달러,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150달러까지도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 문제가 또 걸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정말 그 SMBC 니코증권 관계자는 유가 폭등은 정말 세계 경제 정말 무섭는 일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유행 때 그 보조금 풀렸던 게 거의 다 이제 소진되고, 그래서 소비도 지금 서서히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다음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특히나 유가나 어떤 원자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몇십 년 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언급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일본 쪽의 분석도 좀 최악을 보는 시나리오는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뭐 그 유가가 뛰면은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하는 그 역관계가 이른바 어떤 오랜 경험 법칙인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대유행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디리스킹. 디리스킹 네. 부분, 이게 공급망이 끊어진 것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탈탄소 흐름 때문에 이제 석유 개발도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게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전과 같은 고요함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발발해서 뭐 어떻게 확전될지 아니면 이게 안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네. 얘기는 과거하고 다른 맥락에서 에너지 위기가 지금 전 세계 경제하고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방향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그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미국 이번 주 AI용 반도체 대중 수출 추가 규제 발표 얘기가 있네요. 어떤 그 얘기입니까? 로이터 전망인데요. 네. 그 지금 작년 10월에 미국이 그 첨단 반도체 그 부분 그 장비 같은 거 수출 통제를 했죠. 네. 그런데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 통제되는 그 고사양 반도체 말고 그걸 조금 성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중국에 계속 개발해서 판매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 수출 그 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될 거라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게 이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그 랩톱용 같은 거는 이제 소비자 용은 반도체 거기에 해당되는 반도체는 이제 제외가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이 얘기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전 세계 그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 고급 반도체 시장의 한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중국도 여기 이제 의존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저사양 그 AI용 반도체를 해서 중국에 판매해 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막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지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을 합니다. 네.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에 그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 지금 미국 기업이 이제 미국이 자기들 기업의 그 손을 좀 더 묶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